서지수, 이년아, 네가 감히 내 돈을 끊어? 천하의 몹쓸 년. 시어머니 굶겨 죽일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손님 가득한 매장에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시어머니 생활비에 시누이 유학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씩 갖다 바친 사람한테요. 글쎄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이혼 도장 찍고 딱 1시간 만에 임신한 불륜녀랑 태교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5년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 증거로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금융치료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지수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흔들렸고, 이제는 끝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지는 도장을 찍자마자 악수도 없이 법원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혼자 정문 계단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다.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열어본 SNS 화면에서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도진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도진, 그리고 도진의 팔에 매달린 채 볼록한 배를 감싸고 있는 낯선 여자. 우리 아기와 함께하는 첫 여행. 태교 여행 출발. 캡션까지 버젓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은 지 1시간. 고작 1시간 만에 이 남자는 임신한 여자와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 내내 성격 차이라고, 서로를 위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이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댓글까지, 좋아요, 누른 사람 목록까지 전부 저장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도진.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거였구나. 저는 법원 정문 앞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감겼습니다. 새벽 4시에 매장 문을 열고 밤 11시에 정산을 마치고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시누이 유리의 해외 유학비 월 350만 원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도진의 월급은 본인 용돈으로도 부족하다며 단 한 번도 집안에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에 최명숙 생활비라고 적힌 항목이 보였습니다. 매월 1일 200만 원, 5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간 돈. 저는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팝업이 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카드사 고객센터였습니다. 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족카드 정지요. 이유리 명의로 발급된 거 전부. 그리고 해외 송금 연결 계좌도 즉시 해지해 주세요. 네,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진이 짐을 빼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서재 책상 위에는 먼지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서류 봉투 뒤쪽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청첩장 가계약서, 신랑 이도진, 신부 오하영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3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자명 오하영, 임신 14주 정밀 초음파 검사. 미쳤네, 진짜. 저는 쓴웃음을 흘리며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홈캠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회수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진이 제 차 조수석에 하영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가득 울렸습니다. 형수님 차 타니까 좀 웃기지 않아? 가죽 시트 좋다.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알면 뭐래. 그냥 모르면 되지. 어차피 곧 끝이야. 도진이 핸들을 잡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날짜별로 분류해서 외장하드에 옮기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한 번 더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가장 이른 시간으로 상담 잡아주세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변호사의 사전 안내에 따라 도진의 급여 통장과 퇴직금, 그리고 오하영의 월급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도진도 하영도 최 여사도 지금 이 순간 자기들 발밑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닫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방향의 하늘이 어둑하게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서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들고 있겠죠. 괜찮습니다.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전부 같은 번호.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 새벽 5시 47분부터 시작된 전화가 아침 8시까지 쉬지 않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 캡슐을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컵에 채워지는 동안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100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누구세요? 인연이 지금 나한테 누구세요라고 했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마. 아닌가. 이제 남남이시니까. 최명숙 씨.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돈이 안 들어왔어. 매달 1일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왜 안 들어와. 아, 그거요. 저는 커피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해지했어요. 어제부로. 뭐? 해지. 내년이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저랑 도진 씨 어제 이혼했잖아요. 아드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 지금 해외시죠? 임신한 새 며느리랑 태교 여행 가셨더라고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SNS 한번 보세요. 아드님이 인증샷까지 올려놓으셨던데.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이댁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 좀 떽떽거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시고 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문자 알림이 14개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신우이 유리한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내 카드 왜 막아?
지금 계산하다가 매장 한복판에서 개망신당했잖아. 당장 풀어. 야, 서지수. 전화 안 받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짜 죽여버린다. 내 유학비 왜 끊어? 다음 달 기숙사비 못 내면 쫓겨나는 거 알지?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고 유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화면에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걸 확인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외장하드와 메모리 카드를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에 상간녀 목소리가 선명하게 잡혀 있고요. 홈캠에는 도진이 이 여자를 집에 데려온 정황도 있어요. 산부인과 영수증, 청첩장 가계약서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녀 오하영 상대로 별도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죠. 재산분할은 의뢰인 쪽 기여도가 압도적이니 방어보다는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저는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점심을 넘기고 매장에 도착해서 오후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매장 유리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 빼놓지 않던 진주 귀걸이도 한쪽만 달려 있었습니다. 서지수, 이년아, 네가 감히 내 돈을 끊어. 최 여사가 카운터 앞에서 손가락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장 안에 앉아있던 손님 4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하의 몹쓸 년. 시어머니 굶겨 죽일 작정이야. 네가 사람이야.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최 여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눈으로 저와 최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숙 씨, 지금 여기 CCTV 4대가 전부 녹화 중인 거 아시죠? 저는 천장 모서리에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시기 5분 전에 경찰에 신고 넣었어요. 곧 오실 겁니다. 뭐? 경찰. 네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닙니다. 어제부로 남남이에요. 여기는 제 사업장이고 지금 하시는 행동은 영업방해예요. 손님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매장 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고자 누구십니까? 접니다. 저분이 허락 없이 들어와서 욕설하며 난동 부리고 있어요. 영업방해와 모욕죄로 신고합니다. 최 여사가 경찰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지수, 두고 봐. 내 아들이 돌아오면 너 가만 안 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 민지가 핸드폰을 들어 최 여사가 경찰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서너 명이 매장 앞에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카운터 위를 정리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그 영상 나한테도 보내줘요. 네, 사장님. 저는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 매장 난동 영상 확보했습니다. CCTV 원본이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며칠 뒤 도진과 하영이 태교 여행에서 돌아왔는지 내용 증명 한 통이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뜯어보니 제 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반반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 이도진, 그 밑에 대리인으로 오하영이라는 이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전면전. 좋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오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 민지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맘카페에 사장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민지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악처시라 남편 돈 뜯어내고 시어머니 길거리에 내쫓은 여자였습니다. 글쓴이는 도진맘이라는 닉네임이었고 글 내용에는 제가 5년간 남편의 월급을 착복하고 시댁 어르신을 학대했다는 거짓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을 내려보니 익명 계정 하나가 제 매장 상호명과 위치를 콕 집어서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맞아요. 저도 아는 분한테 들었어요. 여기 사장 얼굴 알아요. 진짜 인상이 독해 보이더라. 저는 민지의 핸드폰을 돌려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댓글 단 익명 계정, 하영이네. 어떻게 아세요? 글 쓴 문체가 똑같아. 맞춤법 틀리는 데까지 똑같거든. 그날 오후부터 매장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장난 전화였습니다. 받으면 욕을 하거나 끊어버리거나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내는 전화가 반복됐습니다. 배달앱에도 별점 1점짜리 리뷰가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 인성 최악. 시어머니 굶기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을 수 있나요? 한 번도 주문한 적 없는 계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리뷰 하나하나를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수 사장님 되시죠? 매출 누락 신고가 접수되어서 세무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탈세 신고까지. 도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저는 곧바로 세무대리인 김회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회계사님, 누가 저를 탈세로 신고했어요. 지난 5년간 자료 전부 국세청에 제출해 주세요. 영수증 원본이랑 부가세 신고서, 종소세 납부 내역 전부요. 서 사장님 장부에 구멍 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회계사의 말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5년간 단 1원도 빠뜨리지 않고 세금을 낸 제 기록이 제 방패였습니다. 국세청 제출은 이틀 안에 끝났고 세무조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맘카페 허위 글, 익명 댓글, 별점 테러, 장난 전화, 세무 허위 신고까지 전부 여기 정리해 왔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이랑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서 같이 넣어주세요. IP 추적 신청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중으로 접수합니다. 그런데 서 사장님,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뭔가 쫓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압류 결정이 곧 나올 텐데 그 전에 최대한 지수 씨를 흔들어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거죠. 합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도진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서로 피곤해지기만 해. 전세금 반만 주면 깨끗하게 끝내자.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신우이 유리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야반도주하듯 돌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유리는 제 매장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확 돌리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도진의 회사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도진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 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지수 씨 맞으시죠? 전 도진 씨랑 같은 팀이었던 박준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도진이 지금 가족들이랑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장님 매장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한다고. 도진이 연차까지 냈더라고요. 이번 주 중으로 할 거라고 팀 단톡방에서 자랑을 하길래. 고맙습니다, 박 대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켓 시위라.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장 외부 CCTV가 닿지 않는 구석에 고화질 카메라를 2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사설 경호업체에 연락해 체격 좋은 경호원 3명을 직원 유니폼을 입혀 매장 안에 배치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전화를 넣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제 매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는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 담당자가 접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 위치, 경호원 동선, 출입구 잠금 장치, 빠진 것 없이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 앞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매장 문을 열자마자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피켓에는 빨간 매직으로 악독한 며느리 서지수 사과하라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 옆에는 유리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도진과 하영이 팔짱을 낀 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영의 배는 한층 더 불러 있었습니다. 서지수 나와. 서지수 이 도둑년아. 유리가 확성기를 입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장 문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도진은 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제 매장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전혀 안 나오는데. 유리가 확성기를 내리며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나올 때까지 해. 소리 더 질러. 도진이 턱으로 매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피켓을 유리창에 탁탁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무릎 꿇어. 네가 뺏어간 돈 당장 토해내.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경호원 3명이 직원 유니폼을 입은 채 홀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원 중 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창 건드리면 그때 나가세요. 그 전까지는 대기. 밖에서는 하영이 핸드폰을 꺼내 매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라이브 방송 켤까? 전현 얼굴 다 까자. 그래, 켜.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영이 방송을 시작하려는 순간 유리가 확성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매장 유리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서지수. 문 안 열어. 내가 열어줄까? 유리가 주먹으로 유리문을 쾅쾅 내려쳤습니다. 1번, 2번, 3번. 금이 갈 듯한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말하자 경호원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매장 앞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기동대원 6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회 신고 안 된 불법 시위입니다. 피켓 내려놓고 해산하세요.
경찰관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리가 유리문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달랐습니다. 도진이 경찰을 밀치고 매장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지수, 나와. 네가 이렇게 할 거야. 나와서 나한테 직접 말해. 도진이 잠긴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도진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진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 뻗는 순간 경호원 팀장이 도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경호원이 도진의 팔을 비틀어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타일 바닥에 찰싹 붙었습니다. 아, 놓으라고. 이게 뭐야? 도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밖에서 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 놔줘요. 임산부 앞에서 이게 뭔 짓이야. 경찰관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도진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특수 재물손괴 미수, 폭행 시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저는 핸드폰 촬영을 멈추고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맘카페에 허위글 올린 IP 추적 내역이랑 저 여자가 댓글로 여론몰이한 체증 자료,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 전부 녹화한 영상이요. 밖에 설치한 카메라에도 다 잡혀 있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와 유리 그리고 하영까지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가 끌려가면서 매장 앞에 모인 구경꾼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패는 세상이야.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 몇 명이 핸드폰을 들어 최 여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매장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문 앞에 서서 금간 자리를 손끝으로 훑쳤습니다. 수리비 청구서도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가압류 결정문 나왔어요. 이도진 급여 통장, 퇴직금, 오하영 급여 통장 전부 승인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송달됩니다. 저는 금간 유리문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명숙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요. 제가 보증금 보탠 거 입증 가능하죠? 그럼요. 송금 내역 다 있으니까요. 처분 금지 가처분도 바로 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매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호원 팀장이 유리문 파편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촬영분 전부 USB에 옮겨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진의 회사 내부 이야기를 해준 박 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대리님, 혹시 도진 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결제한 내역 확인 가능하신가요? 호텔이나 모텔 결제건이요.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외주 업체 전산 담당한테 물어볼게요.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도진의 계좌가 얼어붙고 하영의 월급이 묶이고 최 여사의 아파트의 처분 금지가 걸리면 이 사람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 오전 11시쯤 박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사장님, 외주 업체 전산 담당한테서 자료 받았습니다. 도진이 법인카드로 모텔 결제한 내역이랑 하영이랑 같이 쓴 호텔 영수증까지 전부 있어요. 지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 대리님. 혹시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으시는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전산 담당이 외주라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장님,
저도 이 자료 보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법인카드로 모텔을 한 달에 서너 번씩 긁었어요. 전화를 끊고 메일을 확인하니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호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선물 코너. 전부 하영과 함께 쓴 게 뻔한 내역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원본은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경 박 대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난리 났습니다. 감사팀이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도진이랑 오하영 긴급 호출했어요. 회의실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장 카운터에 앉아 문자를 읽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회사 격리팀에 통보가 갑니다. 직원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왔으니 회사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들여다본 거겠죠. 거기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까지 내부 감사에서 포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블라인드에 도진이 법인카드로 모텔 결제한 영수증이랑 오하영 초음파 사진 올라왔어요. 사내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감사팀 조사 들어간 거 보고 누군가 올린 것 같은데 아마 전산 외주 쪽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를 넘겨준 외주 업체 전산 담당이 감사팀 소식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인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일은 아니지만 도진이 뿌린 씨앗을 도진이 거두는 것뿐이죠. 그날 저녁 박 대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서 사장님, 도진이 잘렸어요. 권고사직 통보받았는데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횡령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하영은요? 아직 징계 절차 중인데 부서 사람들이 대놓고 오하영 앞에서 수군대니까 오하영이 회의실에서 도진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대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이도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울면서 악을 썼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매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진 매장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조용했습니다. 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시댁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동안 도진은 제 등에 올라타서 딴 여자와 놀아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압류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도진, 오하영 전 계좌 동결이요. 퇴직금도 묶였고요. 최명숙 여사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도 결정 나왔습니다. 빠르네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요. 법원에서도 바로 승인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의 계좌가 얼었습니다. 하영의 월급도 한 푼 못 뽑습니다. 최 여사의 아파트도 팔 수 없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에게서 사진이 한 장 전달됐습니다. 변두리 단칸방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핸드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집이야.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오빠가 다 해결한다면서. 사진 속 유리의 얼굴은 공항에서 명품백을 들고 셀카를 찍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영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들고 제 매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법정 최고액 나왔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보고 사안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판결문을 받아 첫 장을 훑어봤습니다. 위자료 액수 아래의 피고 오하영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하영이 이 돈 낼 능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계좌도 묶여 있고 이전부터 빚이 많았으니까요. 못 갚으면 신용불량 처리됩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울먹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수 씨 맞죠? 저 오하영이에요. 네, 그런데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 배에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는 무슨 죄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하영의 목소리가 코맹맹이처럼 울렸습니다. 훌쩍거리는 소리 사이로 간간히 도진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하영아, 뭐래?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는 무슨 죄가 있냐고. 남의 남편을 빼앗으면서 그 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 여자가. 오하영 씨,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예요.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지수 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분할 소송이었습니다. 도진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5년간의 매출 장부, 세금 납부 내역, 전세금 출처 증명, 시댁 송금 기록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진의 기여분은 0이었습니다.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이 제 몫으로 확정됐습니다. 도진이 당당하게 보내왔던 내용 증명이 떠올랐습니다. 반반 나누자.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마지막으로 흥신소에서 사진이 한 장 더 왔습니다. 단칸방 현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도진이 최 여사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최 여사가 도진의 손목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하영은 현관 밖에서 배를 안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가족이 됐으니 이제 한 식구야. 한 식구. 그 한 식구의 끝이 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매장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는 2호점 상권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2호점 후보지를 돌아보던 어느 날 오후 직원 민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유튜브에 사장님 영상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썸네일에 제 매장 간판 사진이 박혀 있었고 빨간 글씨로 남편 전 재산을 가로챈 독종 꽃뱀의 실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채널명은 진실폭로TV, 구독자 87만 명의 사이버 레카 유튜버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도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습니다. 도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전부 아내가 관리했는데 이혼하니까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 생활비까지 끊어버렸어요. 70 가까운 노인을 길거리에 내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영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목소리만 변조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아기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산했다고요. 아기를 잃었다고요. 며칠 전에 전화해서 배에 아기가 있다며 울던 사람이.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유튜버는 마치 제가 시댁을 조직적으로 착취한 것처럼 편집해 놓았고 댓글창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 가게 어디임?
다 같이 리뷰 테러 갑시다. 꽃뱀 서지수 얼굴 공개해라. 시어머니 불쌍하다 진짜. 저는 댓글을 더 읽지 않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민지가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까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와요. 욕하고 끊고, 욕하고 끊고, 그리고 밖에 누가 와서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갔어요. 매장 입구 유리문에 검은 액체가 흘러내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지 씨, CCTV 확인해서 투척한 사람 얼굴 캡처해놔요. 경찰 신고는 제가 할게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넣고 매장 앞을 청소한 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명백하니까 바로 형사 고소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수익 정지랑 영상 삭제 가처분도 같이 넣을게요. 하영이 유산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면 무고까지 추가되는 거고요. 전화를 끊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유리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지 한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혼녀, 시아버지 사망 보험금까지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은 3년 전에 최 여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됐고 저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묻고 싶은 판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거래처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 사장님, 죄송한데 당분간 납품을 좀 쉬었으면 합니다. 저희 쪽에도 항해 전화가 오고 있어서요. 한 업체, 두 업체, 세 업체. 하루 만에 주요 거래선 세 곳이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하영이 고소 취하하고 위자료 탕감해줘. 그러면 유튜브 영상 내려줄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협박성 거래 제한. 이것도 증거입니다. 다음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매장에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떠도는 거 사실이에요. 시어머니 보험금 가져간 거 아닙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그래요. 나는 사장님 믿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요. 그 손님이 나간 뒤 저는 빈 매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5년간 이 동네에서 쌓아온 신뢰가 가짜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 사장님, 하영 측에서 경찰의 상해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유산 진단서를 증거로 첨부했고요. 소환 통보 나올 겁니다.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상해 혐의. 제가 하영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는데 유산을 제 탓으로 돌려서 역고소를 한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을 켰습니다. 하영이 진단서를 냈다는 병원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요청할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적었습니다.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채널명과 영상 URL을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을 제가 직접 뒤집을 겁니다. 거짓말은 증거 앞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아침 9시에 하영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병원장 면담을 요청하자 30분쯤 기다린 뒤 원장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 진단서가 이 병원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하영의 진단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원장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거 우리 병원 직인이 아닌데요.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테두리 서체가 다릅니다. 위조된 문서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병원 명의가 도용된 거니까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원장이 직접 서명한 진술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창구에서 시아버지 이름과 사망일자를 대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수익자도 수령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미리 법원에서 받아둔 사실조회 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40분 뒤 출력된 서류를 보니 보험금 전액이 최명숙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최 여사 계좌의 출금 내역을 추적한 자료를 변호사가 이미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사설 도박장으로 빠져나갔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유리 명의의 해외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단 1원도 거쳐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병원장 진술서, 보험금 지급 내역, 최 여사 계좌 출금 내역, 전부 여기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사이버 레카 유튜버 형사 고소는 이미 접수됐고 오늘 이걸로 하영 무고 혐의까지 추가합니다. 사문서 위조도 들어가고요. 언론사 쪽은요. 주요 매체 팩트체크 부서에 자료 보낼 준비 다 됐습니다. 도진의 횡령해고 증명서, 하영의 위조 진단서, 시댁 자금 유용 내역 통째로 넘기면 됩니다. 사장님이 승인만 해주시면요. 보내세요. 이틀 뒤 기사가 터졌습니다. 꽃뱀 논란의 진실, 전 남편 일가의 조직적 조작극 드러나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에 걸렸습니다. 도진의 공금 횡령 해고, 하영의 진단서 위조, 최 여사의 도박 탕진, 유리의 유학비 유용까지 전부 팩트체크 기사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서지수 씨가 피해자였네. 레카 유튜버 구독 취소한다. 시댁 일가족이 사기꾼이었구나. 소름 돋는다. 매장 어디임? 가서 사 먹어야겠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명이 아니라 폭로였습니다. 저한테 돈을 입금하고 영상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공개합니다. 유튜버가 화면에 띄운 대화 내용에는 도진이 보낸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 이 여자 인생 끝장내주세요. 500 보내드릴게요. 영상 자극적으로 뽑아주세요. 하영이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유산한 거 진짜처럼 녹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울면서 하면 되죠. 저는 화면을 캡처하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손 쓸 것도 없이 제 발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뒤 하영이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무고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경찰서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영이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기자들이 사방에서 애워싸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하영 씨, 유산 진단서 위조한 거 맞습니까? 이도진 씨와 공모한 겁니까? 하영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진도 소환됐습니다. 업무방해 교사 혐의였습니다. 도진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도진 씨, 유튜버에게 조작 영상 의뢰한 사실 인정합니까? 도진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찰서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리, 허위 사실 유포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유리는 경찰 조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요. 엄마가 기사 내용 다 불러줬어요. 저는 그냥 전화만 했어요. 유리가 친엄마를 팔아넘겼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최 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유리, 인연이 지금 엄마를 팔아. 네가 하자고 한 거잖아. 네가 먼저 언론사 전화번호 찾았잖아. 모녀가 경찰서 복도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경찰관이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변호사에게서 전해 듣고 매장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보니 매장 앞에 화환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평소의 2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포장을 기다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고생 많으셨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핸드폰에 변호사의 문자가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유튜버 채널 수익 정지 결정 나왔고 영상 삭제 가처분도 인용됐습니다. 내일이면 영상 내려갑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방에서 민지가 주문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지는 공금 횡령, 무고,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전부 병합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도진의 뒷모습을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이 도진의 양팔을 잡고 법정 밖으로 데려갈 때 도진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위자료와 형사 벌금을 단 한 푼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지만 위자료 채무는 파산으로도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전과자. 하영의 이름 석자 뒤에는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유리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최 여사와 함께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흥신소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리가 도진이 단칸방 장롱 구석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훔쳐서 도망치려다 최 여사한테 현관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년아, 내 오빠 돈 들고 어디를 가려고. 나, 엄마야말로 맨날 술만 처마시면서 뭘 한 게 있어. 나도 살아야 되잖아. 모녀가 현관 앞 복도에서 서로 머리채를 쥐어잡고 뒹굴었고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둘 다 입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쓸 시간은 없습니다. 지난달 저는 새로운 상권의 2호점을 열었습니다. 1호점에서 차로 20분 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1층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줄이 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사연을 알고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고 순수하게 맛을 보고 재방문하는 손님들도 늘어갔습니다. 매출은 두 매장 합쳐서 월 매출이 이전의 3배를 넘겼습니다. 시댁에 보내던 돈이 사라지니 고스란히 제 통장에 쌓였고 사업 확장 자금도 넉넉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는 퇴근 후 스포츠카 매장에 들렀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차종 찾으세요? 저기 빨간색이요. 시승 가능해요.
그럼요.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와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액 현금 결제. 영업사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현금 완납이시라니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벌었으니까요. 차 인도는 다음 주였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매장에 출근해서 오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스팸함 알림이 떴습니다. 열어보니 도진에게서 온 옥중 편지 내용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면회 와줘. 부탁이야. 바로 밑에는 최 여사에게서 온 문자도 걸러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 명숙이야. 요즘 먹을 것도 없어. 10,000원만 보내줘. 제발. 저는 2개의 메시지를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영구 삭제를 눌렀습니다. 휴지통 비우기까지 누르고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2호점 식자재 납품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응, 점심 지나서 갈게. 여기 부탁해요. 네, 맡겨주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5년 전 결혼식 날보다 1년 전 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날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얼굴. 그냥 서지수. 매장 2개를 굴리는 사장이고 다음 주에 빨간 스포츠카를 인도받을 사람이고 오늘 저녁에는 처음으로 골프 레슨을 잡아둔 사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5월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지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혼 도장 찍고 1시간 만에 남편의 태교 여행 사진을 발견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주저앉아 울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 편은 내가 만드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서지수 씨처럼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